18장. 까마귀는 고구려 시대의 전통적인 연무장에서 무쌍비도수를 연마하고 있다. 그의 앞에는 계절이 변하는 동안 흐르는 시간이 보인다. 여름에는 강렬한 햇빛이 연무장을 비추며 까마귀의 검술 훈련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그 옆에는 푸르른 나무와 초록빛이 가득한 연무장이 생동감을 더한다.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잎이 연무장을 감싸고 까마귀는 떨어지는 잎들 속에서 검을 휘두른다. 그의 주위에는 고구려 시대의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붉은색과 황금빛으로 물들어간다. 겨울이 찾아오면 하얀 눈이 연무장을 덮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까마귀는 검을 갈고 닦으며 더욱 단단해진다. 눈 속에서도 그의 검술은 멈추지 않는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어나는 연무장에서 까마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꽃잎이 흩날리며 그의 주변에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며 까마귀는 무쌍비도술의 극한에 도달한다. 그의 검은 예리하게 날이 서고 그의 동작은 완벽하게 다듬어진다. 연무장의 사계절과 함께한 그의 여정은 고구려 시대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 19장. 수염이 덥수룩하게 얼굴을 가득 덮고 있지만 사각진 턱과 부리부리한 눈망울은 여전한 영의 소문. 얼굴에 잔주름과 자잘한 흉터들이 쌓인 그의 모습은 한층 강건해 보인다. 대인, 을지가가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앳된 소년의 얼굴이 사라지고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한 청년 까마귀가 황급히 달려와 소리를 지른다. 모시, 이놈들이 기어이 당장 병력을 출진시켜라. 분노한 영의 소문의 팔을 고정이가 급하게 잡는다. 대인, 연태조 망리지께서 병환 중입니다. 동북아를 비울 수 없습니다. 적이 이곳으로 들이닥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영의 소문에 눈이 충혈된다. 동북아 수장 연태조의 부재로 인한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 을지가를 직접 공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동북아 병력으로 을지가를 방어한다면 병력이 빠진 동북아를 적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기에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다. 태왕가를 비롯한 주요 귀족 모두를 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을지가와 영의 소문으로서는 막다른 길목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까마귀와 생해가 비장한 얼굴로 영의 소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소인들에게 계마무사 100기만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적을 멸하겠습니다. 영의 소문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차고 있던 환두대도를 생해에게 던지며 소리친다. 가라. 이 환두대도로 을지가를 구하라. 소인 대인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20장. 뭐가 이렇게 많아? 동북아와 비할 곳은 아니지만 을지가 대저택은 흉적들에 의해 촘촘히 포위되어 보이지 않는다. 얼핏 보아도 수천의 병력들이다. 100여기의 계마무사를 이끌고 구원에 나선 생해는 예상보다 많은 적들에 당혹스러워한다. 전쟁도 아닌데 을지문덕 대장군을 제거하기 위해 이 정도의 군사를 동원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까마귀는 달리는 말의 가속도를 멈추지 않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며 소리친다. 생해야, 뒤를 받쳐줘. 말릴 틈도 없이 까마귀는 양손에 환두대도를 빼들고 풍차 돌리듯 적군을 갈아낸다. 지난 10년간 무쌍비도수를 연마한 그의 무의는 더 이상 살인자의 짐승 같은 몸놀림이 아니다. 한 검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노렸고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효과적으로 상대를 압살해 나갔다. 영의 소문이 야생의 늑대를 최고 포식자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수천의 군사들이 버티고 있던 을지가를 까마귀를 필두로 한 100여기의 계마무사가 기어이 뚫고 들어간다. 까마귀의 용맹은 아군에게는 투쟁심을, 적군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으하하하, 자제하려 노력했지만 피를 보자 살인자의 본성이 눈을 뜬다. 피가 튀고 뼈가 꺾이는 비명소리에 까마귀는 눈이 붉게 물들어간다. 도살자에게 비기 무쌍비도수를 장착시켰으니 전장은 아비규환, 일방적인 살육전으로 변해갔다. 전방에서 까마귀가 흉폭하게 적을 무참히 쓸어대고 계마무사가 길을 내니 저택을 포위하고 있던 적은 거짓말처럼 갈라지고 생해가 안채로 급히 들어간다. 단아한 솔향이 깃든 처소에 을지문덕 대장군은 입에 피를 머금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대장군. 생해는 을지문덕을 품에 안고 아이처럼 펑펑 울부짖었다. 적들을 베고 있던 까마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안채로 뛰어 들어간다. 허망한
믿을 수 없는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린다. 눈물을 쏟아내는 생해가 절규한다. 어찌어찌 조국의 영웅을, 수나라 백만 대군을 무찌른 영웅을 이렇게 뜻이 다르다 하여 이토록 허망하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계마무사 백기도를 을지문덕 대장군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나라 백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수천의 고구려인이 해냈다. 가슴을 베어 쓰러진 을지문덕을 보며 핏물이 고인 환두대도를 들고 돌아서 나오는 까마귀는 적들을 향해 살기를 가차없이 발산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 놈들은 살 가치가 없다. 죽여주마. 죽여주마. 자근자근 씹어주마. 오너라. 이 더러운 놈들.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적을 향해 환두대도를 거칠게 휘두르는 까마귀를 따라 생해와 백기의 계마무사도 합류한다. 목적을 달성한 적은 전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퇴각한다. 21장. 회의실은 침통한 분위기에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 영의 소문이 입술을 씹으며 숨죽이듯 묻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어둠 속에서 한 발짝 걸어 나온 고정의가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대답한다. 동부 연노부의 수장인 망리지 연태조 대인이 중립 노선으로 서로 간의 대립을 중재하셨지만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틈을 이용했습니다. 북진 남수주의 상징인 을지가를 태왕의 계루부, 북부 전로부, 남부 환노부가 연합하여 기습 공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차가운 고음이 귀청을 뚫을 듯 파도치듯 밀려온다. 숙부는 모르셨어요. 저들이 을지가를 칠 거라는 걸 모르셨냐고요. 연수영의 괴성에 연태수는 당황한 듯 말을 버벅인다.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가문을 동부를 배신이라도 했단 말이냐? 숙부께서 북부, 남부 대인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의 소문이 낮게 읊조리자 연태수는 목청을 높여 화를 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놈, 제가 회의를 위해 사부 대인들과 교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형님이 병환 중이라고 날 반역자 취급하는구나. 급기야 연태수는 회의실을 빠져나가 버린다. 오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버지는 병환 중이고 오빠는 겨우 사품 대형이야. 제가 회의는 3품 이상 위부 대형이 되어야 참석할 수 있잖아. 혹여 아버지가 이대로 일어나지 못하시면 계루부, 북부, 남부, 서부가 오빠의 지위 계승을 인정하겠어? 봐, 살수의 영웅 을지가도 절멸시킨 놈들이라고. 어쩔 거야. 불같이 화를 내는 연수영에게 영의 소문은 해줄 말이 없었다. 연수영 말처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강력한 우군이었던 을지문덕 대장군의 죽음과 영의 소문을 지켜주던 연태조의 투병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절벽으로 내몰린 처지였다. 아버님 병환은 어떠하냐? 언제나처럼 말이 없던 연정토가 덤덤히 대답한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십니다. 의원들은 만일을 준비하라 합니다.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22장. 늦은 밤. 까마귀는 홀로 무쌍비도수를 연마하고 있다. 투박한 움직임. 그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걸까? 검을 휘두르며 울분을 토해내는 걸까?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기가 그의 칼 시위마다 바닥에 흩뿌려진다. 챙! 어디선가 날아든 얼음장 같은 일격. 까마귀와 검을 맞대고 있는 연수영이 서로 눈을 마주친다. 둘은 순식간에 20여 합의 검을 주고받는다. 팽팽한 긴장감과 경쾌한 검의 울림 속에 슬픔이 녹아들어 있었다. 불의 기운을 가진 까마귀와 물의 기운을 가진 연수영이 만나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을직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였다지. 이제 검이 제법 묵직해졌구나. 연수영의 낭랑한 목소리에 까마귀는 축 처진 말로 읊조린다. 대장군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날카로웠다면 대장군님이 이토록 허망하게 가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탓입니다. 일가에 병졸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넌 죽음이 두렵지 않더냐. 연수영이 가소롭다는 듯이 호통친다. 두렵습니다. 무쌍비도수를 연마하면 할수록 더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깨닫습니다. 을지문덕 대장군마저 허망하게 쓰러지는 걸 보니 더욱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손이 떨립니다.
검을 휘둘러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검이 되어 두려움이 되고 싶습니다. 울먹이듯 떨리는 목소리에 연수영은 검을 내리고 까마귀의 눈을 바라본다. 가족은 없습니다. 까마귀는 연수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연수영은 두 손으로 까마귀의 머리를 꽉 잡으며 속삭인다. 흔들리지 마. 약한 남자 매력 없어. 고구려, 대륙 최고의 무사가 되라 명했다. 잊었느냐? 까마귀의 눈이 번쩍 커진다. 연수영은 그에게 살포시 입맞춤을 한다. 예리한 검이 되고 싶다면 부드러운 검집이 필요하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잊지 말거라. 넌 내 것이다. 내 검이다. 까마귀의 흔들리던 눈동자는 가슴으로 옮겨가 태풍처럼 요동치고 있다. 23장. 영의 소문 고정의 고중리가 회의실에 앉아 을지가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곤혹스러워한다. 회의실 문이 확 열리며 연수영이 초췌한 얼굴로 뛰어들어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고난은 준비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고통이 있고 알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시련을 넘을 수 없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영의 소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최악의 순간에 고통스런 방법으로. 그의 눈빛에 광기가 서려 보인다. 고정의와 고중리는 충격의 말을 잃고 영의 소문은 눈빛에 광기가 서려 보인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 최악의 형태로 찾아왔다. 연태조 대인께서 고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지만 말을 잇지 못한다. 연수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영의 소문을 바라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영의 소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연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다. 이 고통을, 이 시련을 넘어서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영의 소문은 마음속 깊이 결심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서려 있다. 24장. 하늘에서 새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온 세상이 하얀 설국에 빠진 평화로운 한적한 오후. 동북아 전 병력이 연병장에서 완전 무장한 채로 대기하고 있다. 까마귀는 긴장된 얼굴로 생해를 바라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연태조 대망리지 대인이 돌아가셨으니 동부 연노부 지위와 망리지 직책은 장남인 영의 소문 대인이 세습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회의에서 이를 승인해 주냐지. 게르부 북부 남부가 연합해 을지가까지 멸족시켰는데 대인께 지위를 주겠냐고. 영의 소문 대인과 적대관계인 연태수 대인은 제가 회의를 핑계로 장례에도 오지 않잖아. 까마귀는 깜짝 놀란다. 그럼 동부가는? 연태조 대인의 동생인 연태수 대인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도 않은 게 10년 전부터 동부 철광산 병력들은 영의 소문 대인이 장악하고 계시잖아. 태왕 측도 함부로 나오진 못할 거야. 생애의 대답에도 불안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는 까마귀. 혹여 제가 회의에서 연태수 대인에게 동부가 지위를 승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생애는 까마귀를 의미심장한 얼굴로 바라본다. 그럼 전쟁이지. 내전? 쉿! 입 조심해. 연태조 대인이 세상을 떠나자 동부가 사람들 머릿속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고대 사회에선 권력의 부재를 해결하는 건 언제나 힘의 논리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유일한 진리, 힘. 동북아에서 맹렬한 살기가 뿜어져 나온다. 25장. 거대한 성벽과 성문 사이로 고구려 근위병들이 촘촘히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검은 투구에 송송이 눈이 쌓여 눈사람 같기도 한 태왕궁성 앞에 영의 소문과 까마귀 단둘이 말을 타고 있다. 근위병들은 영의 소문을 단번에 알아보고 검을 빼어든다. 하급 무사들도 동부가 연태조 대인의 죽음에 대해 모르는 이가 없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온갖 추측으로 살얼음판 위에 놓인 평양성을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사자 영의 소문이 떡하니 눈앞에서, 그것도 태왕궁 앞에 나타났다. 근위병들은 눈을 씻고 다시 보아도 영의 소문과 까마귀 단 둘만 보였다. 병력들을 이끌고 오진 않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기에 경계를 풀 순 없는 일이다. 연대인님, 태왕궁 내는 기마가 금지입니다. 근위대장의 공손한 듯 단호한 말에 영의 소문은 두말 않고 말에서 내린다. 까마귀도 덩달아 말에서 내려 영의 소문의 넓은 등을 바라본다. 주군, 영의 소문은 범의 아가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26장. 태왕궁은 영유태왕 고건무, 북부, 남부, 서부 대인, 연태수가 모여 동부 연태조 망리지 사후 문제에 대해 난상 토론을 하고 있다. 순리대로라면 적장자인 영의 소문이 동부가를 잇고 망리지를 계승해야 하겠지만 대당 강경파인데다 태왕을 비롯한 귀족들에 대한 적개심이 남다른 자라 이 기회에 싹을 자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허나 태왕과 사부 대인들이 연합전선을 꾸려도 동부가의 군세가 워낙 막강해 영의 소문을 죽이지도 못하고 내전으로 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했다. 이토록 눈에 가시인 영의 소문을 살려두고 싶어서 살려둔 게 아니라 동부가의 힘과 군분의 막강한 영향력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경우든 영의 소문은 골칫덩어리였다. 제가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린다. 쿵, 쿵 거리는 소리. 싸늘한 살기, 육중한 거구의 사각턱, 제멋대로 자란 수염, 불타는 안광, 영의 소문이었다. 영의 소문이 제가 회의장에 나타났다. 태왕은 물론 사부대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당혹을 넘어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연대인님, 상중에 제가 회의장에 넣인 일인가? 북부대인이 은은하지만 제법 날카롭게 영의 소문을 바라본다. 영의 소문과 까마귀가 환두대도를 차고 있었지만 제가 회의장엔 근위병 100여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고구려 최고 무장인 영의 소문과 그의 수제자 까마귀라도 불리한 싸움이다. 전투가 시작되면 회의장 안의 근위병은 물론 태왕궁 내의 수천의 근위병들에 둘러싸일 터. 아무리 영의 소문, 까마귀라도 승산은 없었다. 까마귀는 왜, 무엇을 위해 영의 소문이 이 자리에서 태왕과 귀족들을 노려보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전투가 시작되면 목숨을 걸고 영의 소문을 지키리라 다짐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준, 오늘의 까마귀를 만들어준 주군을 위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어쩌면 그와 함께라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환상마저 들었다. 그는 특별했다. 그런 그가 태왕과 대신들 앞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놀란 까마귀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다.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걸 본 적 없는 영의 소문이 맞나 싶었다. 동부 연노부 영의 소문. 고수전쟁 당시 평양성에서 500기의 결사대로 수나라 4만 명을 물리친 전쟁 영웅 계루부 고구려 27대 영유태왕을 뵙습니다. 아울러 북부, 남부, 서부 대인들과 연태수 숙부께 인사드립니다. 신이 오만하여 그동안 태왕과 대신들에게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러 대인들께서는 죄를 묻지 않으시니 은혜가 한없이 큽니다. 오늘부터 저 영의 소문도 힘써 회개하여 여러 대인들의 교훈을 쫓겠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인들께서는 불초 영의 소문이 부친의 직을 이어받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그때 가서 소인이 이어받은 직위를 다시 거두어 가십시오. 까마귀는 영의 소문의 말을 의심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까마귀처럼 잔뜩 긴장하던 태왕과 대신들의 얼굴은 금세 온화해진다. 뜻밖이지만 영의 소문이 스스로 찾아와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얀 백발의 늙은 태왕 고건무도 수염을 매만지며 흡족해한다. 허허허, 그대는 대당 외교 정책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신은 태왕과 대인들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고개를 숙이는 영의 소문에게 연태수가 소리를 친다. 개소문, 그대가 아니면 고구려를 구할 사람이 없다며 당과 교전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영의 소문은 표정 하나 이그리지 않고 공손히 대답한다. 소인의 치기 어린 행동, 말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영의 소문이 더욱 납작이 고개를 숙이자 귀족들은 승리감에 도취되기 시작한다. 영의 소문이 과거 당의 강경책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경솔하고 무모한 자로 여겨
직위승계를 불허하려 하였지만 이렇게나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깨닫는다면 저만한 인재도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동부의 적장자, 명분도 확실하지요. 남부대인이 인자한 미소로 얘기를 꺼내자 북부대인도 거들었다. 그럼요. 작고하신 연태조 망리지 대인의 아들답습니다. 직을 이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태왕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불안, 당혹, 충격에 휩싸였던 제가 회의장은 온화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고건무는 오만한 얼굴로 비장하게 호령한다. 좋다. 네 간절함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탄복했다. 동부가의 직위와 망리지 계승을 승인하겠다. 다만 네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지체 없이 직위와 관직을 박탈하겠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백골난망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영해소문은 고개를 바닥에 닿을 만큼 숙이며 감사의 예를 올린다. 까마귀는 낯선 주군의 모습에 당혹을 넘어 두렵기까지 했다. 하하하, 이제 자리에 앉게나. 동부 영해소문 망리지 대인. 북부대인이 아비 같은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영해소문을 일으킨다. 제가 회의장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지만 단 한 사람, 연태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다. 얼굴만 그렇겠는가, 속은 타 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동부가가 눈앞이었는데 동부가를 다 가지진 못해도 망리지 지위를 안전히 승계하고 영해소문 처신 여부에 따라 그를 숙청하고 동부가를 온전히 다 가지려 했는데 영해소문의 한 번의 고개 숙임으로 끝나버렸다. 그렇지. 영해소문 망리지께서 천리장성 축조 작업을 친히 마무리하시는 건 어떤가? 요하강을 경계로 요동북부 부여성에서 서남쪽 바레만의 비사성에 이르는 각 성들을 이어붙이는 대공사. 당과 화친을 위해 노력하지만 방비를 게을리할 순 없지 않겠는가? 역시 고건무, 영해소문에게 동부가 승계를 약속하고 서부로 떠나라니 유배나 다름없었다. 서부대인이 고건무의 말에 화답한다. 탁월하십니다. 동부가의 망리지가 직접 나선다면 서부의 요동 방어선은 철통 같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협작질에도 영해소문은 잠시 망설이다 여지없이 고개를 숙인다. 신, 명을 따르겠나이다. 영해소문은 그 무엇도 받아들일 모양이다. 포악한 호랑이가 순한 고양이가 되어 꼬리를 살랑이니 태왕과 귀족들은 만족함에 도취되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영해소문도 웃으며 차를 마시다 천천히 입을 뗀다. 신, 대인들과 태왕께 간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해보게. 고건무가 인자한 얼굴로 대답한다. 동부가의 휘하 장수에게 삼품 위두대형 직위를 내려주십시오. 누구를 말하는가? 고건무의 물음에 영해소문은 뒤돌아 까마귀를 가리킨다. 제 뒤에 서 있는 연도금류 장군입니다. 도금류 인사드리거라. 연도금류라니. 까마귀는 그를 가리키니 고개를 숙이지만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까마귀 스스로 그럴지언데 고건무와 귀족들의 놀란 시선은 당연했다. 도금류, 못 듣던, 아니, 저 장수는? 북부대인이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란다. 까마귀 아닌가? 까마귀, 연태수도 경악한다. 까마귀에게 삼품 위두대형을? 아니, 연도금류는 뭐란 말인가? 마귀. 남부대인은 놀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다. 영해소문은 천연덕스럽게 웃는다. 하하하. 이름 없는 놈이라 까마귀는 제가 농으로 붙여준 예명입니다. 허나 무예가 출중하고 충성심이 남달라 동부가에서 거두어 연도금류라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거저오는 것은 없음이라. 영해소문이 모든 걸 포기하고 태왕과 귀족들에게 완전 항복을 하면서도 까마귀를 고구려 정계에 입문시켰다. 까마귀란 존재는 태왕과 귀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지난 을지가 전투의 귀신, 마물로 악명을 떨친 까마귀를 모를 수 있겠는가? 헤어허허 그렇구만. 인사권은 망리지 고유권 한이니 뜻대로 하시게나. 영리한 고건무는 모든 걸 양보한 영해소문의 유일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태왕전하. 영해소문은 크고 우렁차게 감사의 예를 표한다. 무지렁이 천줄이 고구려 삼품 위두대형의 연씨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연도금류 까마귀가 탄생했다. 27장. 동부가의 수천 명의 장수들과 병사들이 환호하며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고 있고 영해소문이 웃는 얼굴로 말에 올라탄 채 병사들과 장수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온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도열해 있으며 동부가의 장군들은 격식을 갖춰 서 있다. 영해소문은 평소 무뚝뚝한 모습을 벗어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손과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다. 이 모습에 동북아의 병사들은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린다. 하늘에는 삼조고 깃발이 강렬히 펄럭이고 있었다. 망리지 영해소문 만세, 동부 만세, 연노부 만세. 어떻게 된 거야? 위두대형이라니. 네가 그럼 대모다리야? 생애가 어리둥절 서 있는 까마귀에게 달려와 덥석 앉는다. 모르겠어. 나 이름이 생겼어. 이름? 까마귀잖아. 연도금유래. 대인이 직접 연도금유라 부르셨어. 고구려 최고 명문가 성씨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라 남달랐다. 영해소문이 태왕궁에 단판을 지으러 갈 때도 까마귀와 단 둘이서 가지 않았던가. 영해소문의 최측근, 충직한 검이 아닌 까마귀는 연도금유란 이름과 함께 나란히 옆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까마귀의 손을 꽉 잡고 제일 마냥 기뻐한다. 축하한다. 야, 미친 살인자 새끼가. 아니지. 우리 장군님이지. 잘 부탁합니다. 하하하. 뭔 말이야? 까마귀는 영해소문이 붙인 연태조 사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생애와 함께 따라간다. 사당 안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촐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영해소문은 사당 앞에 서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연태조의 영정 앞에서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아버님, 부디 저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동북아의 명예와 고구려의 미래를 위해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까마귀와 생애는 영해소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결심을 지켜본다. 그 순간 까마귀의 가슴 속에는 영해소문을 향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더욱 깊이 새겨진다. 영해소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동북아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사당을 나와 영해소문은 동북아의 장군들과 병사들을 모아놓고 짧은 연설을 한다. 우리는 당열해야 한다. 동북아의 힘을 더욱 굳건히 하고 고구려를 지켜내야 한다. 나와 함께 싸워줄 동지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함께 고구려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영해소문의 말에 동북아의 모든 이들은 힘찬 함성을 지르며 그의 결의에 응답한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충성심이 가득하다. 이제 영해소문과 동북아는 하나로 뭉쳐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처럼 동북에 훈풍이 불어온다. 봄이 오려는 듯 활짝 웃으며 동북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영해소문이 지위를 인정받아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정의 대대로님이 잘 보필해 주십시오. 영해소문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자 고정의도 웃으며 화답한다. 하하하. 망리지 대인께서 농을 심하게 하십니다. 영해소문은 순간 섬뜩한 표정을 짓자 회의실 공기가 가라앉는다. 어찌 되었나요? 네, 망리지 대인, 고보장을 만나보았습니다. 확신만 있다면 응할 마음이 있더이다. 확신이라. 수나라 침입을 사차례나 막아낸 선대태왕 영양왕이 후사가 어려 이복 동생인 고건무가 영유왕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기만 해도 게르브 내 정치적 기반이 약해 북부, 남부, 동부, 서부의 지지가 절실했지요. 지금도 고건무 혼자서는 우리 동부를 상대할 수 없지만 북부, 남부, 서부와 연합전선을 꾸려 저희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보장이 선대태왕의 아들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실패는 죽음이니까요. 고정의가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대답한다. 언제부터였을까? 연태조 죽음 이전, 직후, 이후에. 영해소문이 태왕을 홀로 찾아가 무릎을 꿇은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게르부의 반응은 어때요? 움직일까? 연수영이 차갑게 묻는다. 태왕가인 게르부는 고건무도 동부의 편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힘이 모든 걸 결정하겠지요. 고정에는 그동안 게르부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 없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독이든 성배라도 시원히 마시는 게 인간이다. 역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저기 방심한 지금이 기회야. 오빠. 연수영은 마음이 급했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태왕 귀족들이 알게 되는 날이면 동북아의 멸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력 다툼이 아닌 영모다. 명백한. 불같이 활활 타오르던 영해소문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행동, 판단에 동북아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영해소문은 동북아를 승계한 순간부터 쉽사리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과묵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더욱 무겁고 답답한 정적이 가슴을 억눌렸다. 개소문 형님, 떠들썩한 음성과 함께 성큼성큼 들어오는 30대 말갈족 무장이 영해소문 앞에 스스럼 없이 두 팔을 활짝 편다. 이게 누구야, 거탕, 하하하하. 세상 시름 모두 안고 있던 영해소문의 얼굴이 반가움, 안도로 반색한다. 까마귀는 처음 보는 낯선 무장의 등장에 생애를 바라본다. 생애야, 누구야? 연대인의 의형제 거탕 장군님이셔. 말갈 부족장이신데 주군과 의형제를 맺고 동부 연노부 일원이 되셨어. 생애도 거탕 장군에게 다가가 굴례를 하며 반가워한다. 동부가를 승계하자마자 말갈 족장 거탕의 등장이라니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까마귀는 불안한 눈으로 생애를 바라본다. 그런데 영해소문 대인이 동부가 지위와 직책까지 받았는데 왜들 계속해서 싸울 생각인 거야? 넌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동부가는 연태조 대인이 계실 때부터 영해소문 대인이 실지배를 하고 계셨어. 특히 동부가 무장들의 충성은 확고했지. 이 상황에 태왕과 삼부 대인들도 영해소문의 지위 승계를 거절하면 내전이잖아. 서로 간의 세력이 기울지 않는 시점에 전면전은 피하고 싶었겠지. 그참에 영해소문 대인이 고개를 숙여 지위는 이었지만 서로 틈만 보이면 바로 검을 빼어들겠지. 28장. 고구려는 귀족연맹 사회로 사부 귀족들과 태왕의 제가회의에서 국정을 이끌어갔다. 왕권이 약하고 사부 귀족들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은 군사 반란의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태왕 북부, 남부, 서부의 힘과 동부가의 힘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언제든 무게추는 기울 수 있다. 제가회의장에서 고건무가 짐짓 근엄하게 묻는다. 망리지는 언제쯤 천리장성으로 출진하시렵니까? 태왕도 말갈 세력이 동부가로 합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영해소문이 지위를 승계하며 차근차근 세력을 다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동부의 흑수말갈이 다시 내려오고 송말말갈이 분란을 일으켜 서부로 떠날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신이 출진하여 동부를 안정시킨 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소문이 태연하게 대답한다. 태자께서 친히 당의 사신으로 다녀온 화답으로 당태종이 답방사절을 보내셨다는데 망리지께서 수도를 비우시다니요. 연태수는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낸다. 영해소문에게 동부가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로서는 어떻게든 세력을 약화시켜 서부로 쫓아버리려 안달이 나 있었다. 연태수 대인 말씀이 옳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망리지께서 계셔야지요. 당사신 접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리지께서는 수도를 굳건히 지키셔야죠. 북부, 남부 대인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다. 영해소문이 동부 말갈 토벌을 핑계로 군세를 키워 평양성을 급습할까 경계하는 것이다. 영해소문은 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는다. 알겠습니다. 대인들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사신 접대 준비를 하고 동부 말갈은 생에 연도금류 장군에게 토벌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소문이 한 발 물러선다. 당 사신 접대. 고건무가 태자까지 보내 바짝 엎드리니 태종이 답방 사신을 보내온다고 한다. 이를 극진히 접대하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망리지에게 일임한 것이다.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몇 번이나 다스리며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좋은 생각이요.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순 없는 일이지. 망리지께서 내 조카도 만났다고 들었소. 어떻던가? 고보장은 잘 지내던가? 심장이 덜컹거린다. 고정희를 통해 은밀히 접촉했는데 고건무가 알고 있다. 어디서 정보가 샜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저 떠보는 걸까? 영해소문은 태연한 척 대답한다. 네, 태왕 전하. 고보장께서는 태왕의 보살핌 덕에 편안히 계시다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조카님이 든든하셔서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하하하. 망리지께서 계루부까지 살펴주니 걱정이 없습니다. 서로 웃고는 있지만 속내는 복잡했다. 펜은 들고 배팅을 할지 말지 플러팅이 치열했다. 인생을 건 도박이다. 판도는 목숨. 심장 근육 하나하나가 느껴진다. 29장. 싸늘한 분위기.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아 회의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덫이야. 우리 전력이 동부로 간 사이 오빠 홀로 평양성에서 고립될 수 있어. 응해선 안 돼. 늦은 밤 붉은 촛불 하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회의실에
유일하게 빛나는 연수영의 미모가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미간주름이 더 굵고 탄탄해진 영의 소문은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누르며 눈을 감고 있다. 알아보았는가? 굵고 스산한 목소리. 고중리는 은밀히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한다. 내시 당에서 보낸 사신 단의 진대덕이라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 자가 직방낭중 소속으로 천하의 지도를 관장하는 관직에 있는 자입니다. 당 사신 접대. 사신을 주고받는 표면적으로 화목한 모양새지만 당의 행보는 노골적이었다. 당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족, 국가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려가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구려 하나뿐이었다. 멈추겠는가? 정관의 치라 칭송받는 떠오르는 태양 이세민이 놈들이 대놓고 징역로를 탐색하겠다는 심산이구나. 태왕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연수영은 태왕이든 염라대왕이든 찢어버릴 듯한 눈으로 소리를 지른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천리밖에 이세민보다 망리지 대인을 더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까? 점잖은 고정에 마저 분통이 터지는지 목소리에 가는 떨림이 느껴진다. 역시 그런가? 북부, 남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귀족들이 움직인다는 건 지난 을지가 정변을 떠올리게 한다. 동부가 병력이 빠진 틈을 노릴 수도 있었다. 살수의 영웅도 내쳤는데 영의 소문은 어떻겠는가? 동부원정은 포기해. 지금 한가하게 말갈 쪽이나 소탕할 때가 아니야. 연수영이 체념한 듯 읊조린다. 미끼에 물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갈고리에 더욱 올가매져 고통만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영의 소문은 어금니를 꽉 물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다 눈을 번쩍 뜨며 소리친다. 연도금류, 내 대인. 영의 소문은 어금니를 꽉 물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다 눈을 번쩍 뜨며 소리친다. 연도금류, 내 대인. 영의 소문에 미간주름이 사라졌다. 확신에 찬 얼굴로 당당히 명령했다. 그것만으로도 동북아의 혼란은 사라졌다. 시련에 흔들리는 나약하거나 대책 없이 안주하는 주군이 아니다. 과거를 읽고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설계하는 남자. 그가 영의 소문이다. 30장. 동부가 계마무사들이 출전 준비에 한창이다. 동부 말갈은 확인된 것만 최소 만기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최고의 무장도와 용맹함의 상징인 계마무사라도 수적으로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의 전력이라면 더 많은 병력을 출전시킬 수 있었지만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평양성이 전장보다 더 위험한 현실이다. 이제 어엿한 장군이 된 까마귀는 대장 막사에서 능숙히 군장을 챙기고 있다. 언제 출진하느냐? 차갑지만 살을 내는 애절한 목소리에 까마귀의 얼굴이 밝아진다. 대인, 여긴 어쩐 일로? 왜? 못 올 곳이더냐? 출진이 언제냐 물었다.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까마귀의 눈을 아련히 바라보는 연수영. 내일 아침입니다. 거탕 장군 병력과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천한 마귀놈이 동북아의 일원의 대모달이라니. 연수영의 크고 맑은 두 눈에 이슬이 살짝 맺혀 있다. 전장. 소수 병력으로 2배 이상, 그 이상의 병력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된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무인인 연수영이기에 전장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었다. 까마귀, 이놈은 불구덩이 뛰어드는 하루살이 마냥 날뛰겠지. 얼굴, 팔, 가슴, 등, 다리, 어디 하나 흉터가 없는 그의 몸을 섬세히 어루만진다. 대인의 은혜에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까마귀는 연수영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씩씩하기만 하다. 연수영은 스르륵 까마귀의 얼굴을 양손으로 꽉 잡는다. 순간적인 움직임에 당황할 법도 한데 그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다. 죽지 마라. 죽어도 죽지 마라. 네 주인은 나 연수영이다. 알겠느냐? 죽어도 죽지 마라. 처연한 눈망울이 까마귀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부드러운 분홍색 입술이 까마귀를 포근히 덮는다. 31장. 고구려군은 광활한 동부 요동을 질주하고 있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대지 위로 군마의 발굽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고구려의 깃발 3조고가 바람에 휘날렸다. 계마무사 3천과 거탕의 말갈 기병 2천이 합류한 동부 원정군은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까마귀는 문득 함께하는 말갈 기병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거탕, 생해, 그리고 계마무사 3천 모두 말갈 쪽이었다. 개호탕 장군님, 말갈은 왜 이리도 많은 부족으로 나뉩니까? 흑수말갈, 백산말갈, 송말말갈 다 뭡니까요? 까마귀가 궁금한 듯 물었다. 거탕은 그의 무지를 비웃듯 말했다.
이런 무식한 놈, 어느 민족이든 성씨가 하나뿐이더냐. 말갈족도 씨족에 따라 여러 부족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 생애도 가세했다. 하하하, 재밌는 친구로군. 나와 생애는 백산 말갈 출신이다. 백두산 근처에 모여 살던 부족이지. 이번에 우리가 복속할 말갈은 백산과 송말이다. 까마귀는 놀라며 되물었다. 흑수말갈을 소탕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거탕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다. 흑수말갈은 북쪽에서 세력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어 우리가 하루아침에 복속하기 힘들지. 다만 백산, 송말말갈은 고구려와 동화되어 있기도 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 전력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송말말갈의 돌지계란 족장이 혼란을 일으킨다는데 그 놈만 잡으면 가능할 테지. 북방은 누가 뭐래도 힘이 질리니까. 요동은 백두산 근방에 살고 있는 백산과 송말말갈, 북부의 흑수말갈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단연 고구려였지만 인구 분포로는 말갈 쪽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말갈 쪽은 고구려처럼 단일 국가로 통일되어 세력화되지 않았다. 이번 출진은 이들을 복속하여 고구려의 군세를 키우기 위함이었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래서 대인께서 굳이 동부에 출진 명령을 내리신 거군요. 거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그렇지. 이건 단순히 동부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동부의 말갈 쪽을 완전히 복속하여 군세를 키워 평양성으로 돌아가야지. 자, 서두르자. 간만에 벌판으로 나오니 속이 시원하구나. 이랴. 거탕을 중심으로 고구려 5천 기병은 요동을 호탕하게 질주했다. 푸른 대지를 가로지르며 그들의 진군은 마치 폭풍 같았다. 고구려의 기상과 함께 요동의 광활한 대지는 그들의 거침없는 기세로 가득 차 있었다. 32장. 밤이 되자 고구려군은 수경지를 꾸리고 있었다. 군막과 방어벽을 설치하고 경계와 순찰병이 수경지 주위를 돌며 경계를 강화했다. 횃불이 환히 빛나는 수경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풀숲에 누운 까마귀는 밤하늘의 별을 세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입에 풀잎을 질겅질겅 씹으며 하염없이 누워있는 그의 곁으로 술병이 툭 떨어졌다. 왜? 수영대인 생각하냐? 생애가 툭 던진 말에 까마귀는 술병에 놀란 건지 생애의 말에 놀란 건지 모를 정도로 화들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까마귀는 당황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뭐라는 거야? 술이나 처마셔. 생애는 풀을 뿜으며 쿨하게 말했다. 그는 까마귀 옆에 앉아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생애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까마귀는 은근히 물어봤다. 너 내 뒷조사도 하냐? 어떻게 알았어? 생애가 어이없다는 듯이 깔깔거렸다. 참, 그걸 왜 몰라. 표정이라곤 없는 놈이 수영대인만 곁에 오면 얼굴이 발그레져가지고 희죽희죽 웃지를 않나. 수영대인은 안 그런 줄 알아? 쌀쌀맞기가 그지없는 사람이 널 보는 눈길이 아주. 야, 조용해. 누가 들으면. 뭐 그렇고. 그런. 조용 안 해. 까마귀는 당황하며 생애를 제지했다. 웃기고 있네. 눈빛만 봐도 다 알아. 동북에 모를 사람이 있을. 까마귀는 당황한 나머지 생애의 입을 틀어막았다. 야, 병신. 겁은 나면서 왜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는 되냐? 너 진심이야? 몰라. 까마귀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니, 10년 전 처음 본 순간부터 열렬히 그녀를 원했다. 뒤는 생각지도 못했다. 영의 소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하던 그가 고구려 상류층에 입성했는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정치였다. 전략적 동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결혼은 가진 것 없는 까마귀에게 해당 사항 없는 일이었다. 한가한 놈들이구나. 내일부터 말갈 영역이다. 재바른 놈들이니 한 번에 쳐야 한다. 알겠느냐? 거탕이 다가와 소리치자 33장. 전장에는 삼조고가 펄럭이며 말갈 쪽 시체가 가득했다. 고구려 5천 기병은 승전의 기쁨 없이 피로와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군사들은 땀에 젖어 있었고 지친 눈빛으로 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정말 재바르네요. 또 놓쳤습니다. 술래잡기도 아니고 벌써 반년째입니다. 생애는 한숨을 내쉬며 말갈 쪽에 끈질긴 게릴라전을 원망했다. 1만 병력을 움직이면서 꼬리를 잡히지 않는군. 용병술이 대단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거탕은 땀을 닦으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고구려 동부 원정군은 반년 동안 돌직해군과 지루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치사한 놈들입니다. 수는 우리보다 2배는 많으면서 정면 승부는 피하고 기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애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돌직해군의 전술이 남자답지 못하다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어리석은 놈, 그것 역시 전술임을 모르는가? 장수가 힘만 믿어서야 군을 이끌 수 있겠는가? 거탕은 돌직해의 효과적인 전술을 인정하지 못하는 생애를 나무랐다. 죄송합니다. 약이 올라서 그만. 생애는 고개를 숙였지만 거탕도 답답한 전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어 속이 타들어갔다. 시간을 끌면 영의 소문은 평양성에 고립되어 서부로 유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동부 원정을 통해 세력을 더 키워 돌아가기는커녕 돌직해에 휘둘려 자칫 동부의 주도권을 말갈에게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까마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그럼 저희도 해보면 어떨까요? 거탕과 생애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냐? 거탕이 눈을 좁히며 물었다. 저희도 그들처럼 게릴라전을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는 정면 승부를 고집했지만 돌직해군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기습을 시도한다면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겁니다. 까마귀의 제안에 생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너무 위험한 전략 아니냐?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들의 전술에 적응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마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거탕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게 하자. 우리도 돌직해처럼 움직여보는 거다. 각 기병대에 지시를 내려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기습을 준비하게 하라. 네, 장군님. 까마귀와 생애는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고구려군은 새로운 전술을 도입해 돌직해군을 상대하기로 했다. 긴장이 감도는 전장에서 그들은 더 큰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장의 피로와 긴장 속에서 까마귀의 제안은 고구려군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돌직해군을 상대로 역습을 준비하며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34장. 까마귀는 500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무서운 속도로 말을 달리고 있었다. 이틀 전 그는 거탕과 생애에게 별동대를 이용해 돌직해군을 기습하고 그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본대가 협공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전은 달랐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직해군에게 기동전으로 끌려다닌 상황에서 별동대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500명의 병력으로 1만 명의 돌직해군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거탕과 생애는 몇 번을 만류했지만 까마귀는 요지부동으로 군을 이끌어 결국 돌직해군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숨도 쉬지 않고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그들은 숨어서 돌직해군을 염탐했다. 잡았다, 요놈들. 역시 북으로 이동해 흑수말갈과 합류하려는구나. 넌 지금부터 본대의 확실한 위치를 보고해라. 놈들은 우리가 잡아놓는다. 목숨 걸고 달려라. 네, 장군님. 병사는 즉시 말을 타고 본대에 보고하러 떠났다. 1차 전략 목표는 이루어졌다. 까마귀는 별동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두려운가? 아닙니다. 별동대는 제법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적은 만기. 우린 500인데 두렵지 않단 말이냐? 까마귀의 엄포에도 별동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1만 대 500. 불가능한 전투였다. 거탕 본진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별동대는 까마귀를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 날 따르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알겠느냐? 까마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별동대에게 말했다. 길을 열겠다. 따라오라. 별동대는 그의 말에 굳건히 고개를 끄덕였다. 까마귀는 흉폭한 도살자로서뿐만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잠재력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지휘관은 단순히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길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별동대는 전투 때마다 선두에서 길을 열며 지휘하는 까마귀의 모습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를 따른다면, 그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길이 되고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았다. 별동대는 돌직해군을 앞두고 전투 의지를 활활 불태웠다. 그들은 모두 까마귀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까마귀는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우리의 임무는 간단하다.
놈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본대가 도착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함께 가자. 별동대는 함성을 지르며 까마귀를 따랐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까마귀의 지휘 아래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전진했다. 까마귀와 그의 별동대는 전장의 한가운데로 돌진하며 앞으로 다가올 치열한 전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35장. 거탕과 생해가 이끄는 본대 4,500 기병은 격렬히 달리고 있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군마의 발굽이 대지를 울리며 요동치는 소리,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입술이 빠르게 말라갔다. 군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단이 엿보였다. 까마귀, 이 미친놈은 목숨이 몇 개나 있는가 봅니다. 정신 나간 놈. 생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까마귀의 무모한 용기에 혀를 내둘렀다. 거탕은 놀랍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하. 무모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느냐. 결국 놈들의 꼬리까지 잡고 말이야. 그의 눈에는 까마귀의 대담함에 대한 존경심이 엿보였다. 생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500으로 만 돌지개 군을 어찌 상대하려고. 생해는 까마귀의 안위를 걱정하며 무모한 작전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까마귀의 무용을 잘 알고 있는 생해는 그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섰다. 그러니 더 달려야지. 서두르자. 까마귀 군이 벌어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거탕은 말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며 속도를 높였다. 그도 한시라도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돌지개를 놓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평양성이, 아니 영의 소문이 위험해질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거탕과 생해는 까마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군 속도를 높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고구려 기병들은 땀에 젖어가며 더욱 빠르게 달렸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까마귀를 구하고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될 것이다. 거탕과 생해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들은 까마귀와 별동대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전장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고구려의 미래와 명예가 달린 이 전투에서 그들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36장. 고구려군 별동대는 돌지개군 근방에 엎드려 육포를 씹고 있었다. 군매도 재갈을 물려 바닥에 눕히고 꼬리엔 나뭇가지를 달았다. 적에게 존재를 발각당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었다. 적들이 안심한 순간 방심한 폐부를 한 번에 찔러야 했다.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말을 달려와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오지만 볼을 때려가며 참아냈다. 잠시의 휴식으로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한 휴식이 기다릴 것이다. 까마귀는 별동대에게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잠시도 적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요동의 여름밤은 언제 더웠냐는 듯 서늘한 한기가 몸을 지릿지릿하게 만들었다. 긴장한 온몸의 신경세포가 살아 움직였다. 밤이 깊어지자 적진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꿈나라로 접어든 것이다. 지금이었다. 가자. 목표는 돌지개 막사다. 최대한 소란스럽게 날뛰어라. 날 믿고 가자. 알겠느냐. 까마귀의 은밀한 명령에 별동대의 눈이 번쩍였다. 네, 장군. 별동대는 전투 준비를 마치고 말을 몰아 조용히 돌지개군 수경지 앞까지 숨어갔다. 500의 기병이 움직이면서도 숨소리마저 죽인 그들의 기척을 적은 알아채지 못했다. 수경지 앞에 도착한 까마귀는 양손에 환두대도를 빼들고 사자우를 외쳤다. 정훈, 징역하라. 돌지개의 목을 따라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적의 심장에 삼조고를 꽂아라. 적의 심장에 삼조고를 꽂아라. 500 별동대도 까마귀의 투지에 감흥받아 대지를 찢는 고함과 함께 적진을 향해 흉폭하게 달려들었다. 예리한 환두대도는 적의 가슴을 선명히 베어내고 머리를 갈라냈다. 피가 튀어도 잠에 깨지 못한 돌지개군은 혼란에 휩싸였다. 까마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살기를 단숨에 폭발시켰다. 환두대도가 뼈에 걸려 나가지 않으면 뼈째 지식여버렸다. 적의 팔을 찢고 가슴을 베고 사지를 잡아 뜯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별동대에 굽매달린 나뭇가지로 흙먼지가 심하게 일어나 적은 정확한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뭐냐, 무슨 일이냐, 적이냐. 대장막사에서 돌지개가 뛰쳐나왔다. 돌지개는 군형을 휘젓고 다니는 검은 기마병을 황망히 바라보았다. 삼조고입니다. 고구려 군입니다. 뭐라? 놈들이 우릴 어떻게 잡았단 말이냐? 분명 우리와 3일 거리에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정령 고구려 군이 맞단 말이냐? 가당키나 한 말인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각지에 척후병을 두고 철저한 계산해 한 발, 세 발 앞서 움직여 왔는데 어떻게 놈들이 삼조고를 들고 나타났단 말인가? 자랑스런 개마무사여, 이제야 미꾸라지 같은 돌지개가 눈앞이다. 놈의 심장을 찢어 삼조고에 바쳐라. 놈의 목을 따 그동안의 갈증을 씻어라. 날 따르라. 승리는 눈앞에 있다. 까마귀는 차가운 눈으로 대장막사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적을 베어 넘기며 나아갔다. 돌지개군은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꿈에 서로 뒤엉켜 나뒹굴었다. 으하하하, 죽어라, 죽어. 냉철히 군을 지휘하려 노력했지만 피를 보면 볼수록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더 많은 피와 살이 필요했다. 먹잇감은 충분했다. 까마귀의 환두대도는 쉬지 않고 적을 탐했다. 챙! 어디선가 날아든 매서운 일격. 순간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상대를 바라본다. 앳된 소년, 15, 6은 되었을까. 뽀송뽀송한 솜털이 가시지 않은 소년이 까마귀 앞에서 당당히 창을 겨누고 있었다. 내언 누구냐? 무인의 몸을 가진 소년이 당당히 대답한다. 난 속말말갈 걸걸중상이다. 내 창을 받아라. 걸걸중상은 까마귀에게 창을 지르고 베며 악착같이 달려들었지만 수준 차이는 극명했다. 여유롭게 10여 합을 어울려주던 까마귀는 힘으로 밀어내버렸다. 10년 전 요동에서 영의 소문을 만난 그날을 떠올렸을까. 걸걸중상이 가진 날것의 투박함이 마음에 들었을까. 제법이구나. 어떠냐? 내 검이 되겠느냐? 까마귀는 소년에게 뜻밖의 제안을 던졌다. 이 미친 놈을 보았나? 걸걸중상은 어림없다는 듯 창을 지르지만 까마귀는 상대해주지 않고 돌지개군의 군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목적은 단순했다. 끊임없는 소란으로 돌지개군이 소수 병력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걸 숨겨야 했다. 장군, 놈들이 돌아갔습니다. 어찌할까요? 말갈 쪽은 돌지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암흑 속에서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갈팡질팡하는 아군을 위해 돌지개는 무언가 해야 했다. 그래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스산한 기운에 소름이 돋았다. 추웠다. 말갈 쪽은 양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동동거리는 돌지개를 보며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까마귀와 그의 별동대는 맹렬히 돌지개군을 돌파하며 전장을 휘젓고 있었다. 그들의 잔인한 공격은 돌지개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편 소년 장수 걸걸중상은 그 가운데서도 용맹하게 맞섰다. 그가 성장은 아직 덜 되었지만 그 마음과 용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까마귀의 환두대도는 쉼없이 적을 갈랐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살육의 쾌감만이 아닌 강한 의지와 목표가 있었다. 그의 존재는 돌지개군에게는 공포였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희망이었다. 37장 고구려군 별동대는 돌지개 진영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며 적을 베고 불을 지르며 날뛰고 있었다. 여명이 오르기 전 깊은 어둠 속에서 불길이 도깨비불처럼 이곳저곳에서 튀어올랐다. 못들 하느냐? 놈들을 잡아라. 적은 500도 안 된다. 잡아 죽여라. 돌지개는 펄쩍펄쩍 뛰며 허울뿐인 소리만 질러댔다. 적이 너무 매섭습니다. 저 검은 장수가 지나가면 2명에서 3명의 목이 날아갑니다.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군사들의 보고를 들으며 돌지개는 불안에 떨었다. 이런 겁쟁이를 보았나? 1만 대군으로 500기를 상대 못한다 말이냐. 돌지개도 분명히 보였다. 귀신 같은 솜씨로 아군을 갈아대는 까마귀의 광기 어린 살기는 멀리서도 섬뜩했다. 본능적인, 근원적인 공포가 그를 갉아먹었다. 장군, 말씀만 그리 하지 마시고 직접 놈을 상대하십시오. 장군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보다 못한 걸걸중상이 소리쳤다. 어린 놈이 입만 살아서 죽고 싶은 거냐. 대장의 권위로 찍어 누르려는 돌지개의 모습에 걸걸중상은 물론
말갈족들도 회의에 빠졌다. 이런 나약한 비겁한 자를 따르고 있었단 말인가. 말갈 전령이 말을 달려왔다. 돌지계 장군, 거탕이 이끄는 고구려 기병 4,000기가 나타났습니다. 뭐라? 말갈 진영을 해집던 까마귀군이 다시 대장막사로 돌진하고 있었다. 거탕의 4,500기는 정면에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포위에 들어오고 있었다. 돌지계, 내 이놈, 이번에도 달아나 보아라. 내 기필코 내 놈의 목을 따리라. 까마귀가 사자우를 내지르자 천지를 울리는 그의 외침에 돌지계는 말을 더듬었다. 말갈 쪽이 돌지계를 돌아보았을 땐 그는 이미 말을 타고 홀로 퇴각하고 있었다. 돌지계는 까마귀 별동대의 난동에 현혹되어 고작 500기였음을 알고 있었을까. 까마귀가 대장막사 근처까지만 왔다 갔다 거리며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거탕 본진까지 공격을 가세했다고 하나 여전히 이 배 넘는 수적 우위에 있던 돌지계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방역했다면 어땠을까. 역사의 가정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돌지계는 뿔뿔이 흩어진 송말 말가를 세력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련 앞에서 사사로운 목숨을 더 중히 여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챙! 걸걸 중상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까마귀를 향해 묵직한 창을 날렸다. 어린 놈이 겁도 없구나. 이번엔 목을 내놓아라. 거탕 본진까지 공격에 가담했으나 돌지계는 홀로 퇴각했고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까마귀는 기다렸다는 듯 걸걸 중상의 창을 날려버리고 신묘한 움직임으로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생포해버렸다. 지휘관을 잃은 돌지계군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고구려군에 포위되었다. 돌지계는 너희들을 두고 도망갔다. 항복하라. 목숨을 살려주겠다. 저항하면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거탕의 외침에 돌지계군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무기를 버리며 손을 들고 항복했다. 야생의 요동에서 거탕, 까마귀, 생애, 고구려군의 용맹과 투지, 압도적인 힘은 송말말갈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고야 만다. 까마귀는 생포한 걸걸 중상을 바닥에 던지며 물었다. 다시 묻겠다. 내 검이 되거라. 내 용기와 솜씨가 탐나는구나. 어떠냐? 나와 함께 싸워 나가자. 소년 걸걸 중상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시종일관 웃으며 전투와 지휘를 하던 까마귀를 떠올렸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난생 처음 보는 그의 무용은 소년의 심장에 횃불이 되었다. 걸걸 중상은 진정 어린 눈으로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송말말갈 걸걸 중상, 적에게 등을 보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까마귀는 말에서 내려 걸걸 중상을 일으켜 세우며 가볍게 안아주었다. 때마침 전장의 여명 속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반년간 지루한 공방전을 멋지게 끝낸 고구려군은 환호했다. 고구려군 만세, 삼조고 만세, 고구려군 만세, 삼조고 만세. 비겁한 돌지계에 실망한 걸걸 중상은 까마귀의 강력한 무용과 전략에 감탄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까마귀는 이제 젊은 소년 장수와 함께 고구려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38장. 고구려군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있었다. 항복한 송말말갈군도 어느새 고구려군에 동화되어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고구려군 대부분이 말갈 쪽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서로 간의 경계는 없었다. 거탕, 까마귀, 생애 모두 순혈 고구려인은 아니었지만 삼조고를 가슴에 품은 계마무사들이었다. 축제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거탕은 대장막사에 앉아 횃불 사이로 전가를 읽고 있었다. 영해소문 형님의 전갈일세. 까마귀, 생애 자네들은 평양성으로 귀환하라는구나. 벌써요? 돌지계군은 격파했지만 남은 부족들도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해는 놀라며 말했다. 큰 우환이던 돌지계를 날려버린 기회의 백산, 송말의 남은 부족까지 완전히 복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의 사신이 돌아갔다는구나. 태왕께서 손수 열병식까지 주관하시고 고구려 요충지를 시찰하게 세세히 신경 써주셨다네. 이런 미친. 거탕의 말에 생해가 반사적으로 욕설을 쏟아냈다. 지도를 주관하는 자에게 전력 요충지까지 보여주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어서 빨리 쳐들어와 달라 간청이라도 하는 건가? 거탕은 한숨을 쉬면서도 까마귀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소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까마귀가 거두었다는 장수가 그대인가?
네, 걸걸중상이라 하옵니다. 걸걸중상이 공손히 대답했다. 거탕은 흐뭇한 표정으로 걸걸중상을 바라보며 물었다. 옆에 소녀는 누구인가? 중상의 의형제 걸사비우라 합니다. 까마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걸사비우는 걸걸중상과 동갑내기로 성격이 괄괄하고 덩치도 우람해 같은 10대로 보이진 않았다. 까마귀가 기막힌 전술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든든한 부하장수까지 거두니 우리 형님이 든든하시겠구나. 하하하. 자, 못들 하는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마시자 마셔. 하하하. 거탕은 잔을 들어 올리며 모두를 독려했다. 지루하고 숨막혔던 동부원정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장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까마귀는 전장에서 빛나는 전술적 능력과 리더십을 선보이며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그의 곁에 든든한 부하장수인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까지 두었으니 이는 그의 지휘력과 사람을 이끄는 능력의 증거였다. 축제는 밤이 깊어가며 더욱 열기를 더해갔다. 까마귀는 전장에서의 용맹뿐만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까지 갖춘 진정한 장수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영해소문을 비롯한 고구려의 장수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그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다. 이날 밤 고구려군의 환호성과 함께 까마귀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더 강력한 힘과 동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